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주 대선판의 변화를 보여주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공통점은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대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양새로 출마 선언 20일도 안 돼 생긴 변화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그 틈을 파고들고 있죠. 민주당 대선 경선과 야권 대선판도 변화, 그리고 앞으로를 전망해보는 자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도 대선 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 명지대 교수, 박창환 장안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민주당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선 본 경선 연기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체적으로 후보들 간의 연기에는 대체로 동의를 하는데 언제까지 연기하느냐를 두고서 서로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일단 이재명 지사 측에서 나오는 얘기는 연기는 좋은데 늦어도 10월 국정감사 전까지는 최종 결론을 지어야 한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떤 결론 나올 것 같습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얘기를 했었던 이제 이재명 지사 측이었었는데요. 제가 이 방송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었었는데 코로나 문제 때문에 이거는 늦추면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뭐라 그랬어요? 아니 뭐 코로나 비대면 다 됐는데 왜 안 되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왕 하려고 하면은 충분하게 코로나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미뤄지는 게 가장 좋다고 좀 보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여야가 비슷한 시기에 아마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요. 그래도 안 된다고 한다면 뭐 절충이 10월 달 정도가 절충 아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10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시고요. 자, 이게 이제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선두주자들한테는 좀 불리하잖아요. 본인들한테 이제 검증의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인데 1위 주자인 이재명 지사뿐만이 아니라 2위 이낙연 지사가 지금 많이 치고 올라갔어요. 결국에는 최종 결선 투표 가려면 2위까지는 올라야 되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도 지금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누가 가장 공세를 많이 펼 것 같고 또 주된 공세 대상이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사실 1차 컷오프 예선에서는 이재명, 소위 반명연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이재명 지사에 대한 뭐 정책 검증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소위 사생활 논란까지 다 이제 도마 위에 올랐었습니다. 1차 예선 결과적으로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을 했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좀 정체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대표 공약으로 알려졌던 기본소득이나 기본주택이 후퇴하는 모양새를 펼치니까 이 이재명 후보 지지층들이 불안감이 이제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다시 사이다로 돌아가겠다 그러면서 반격을 갖다가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후보에 대한 전 대표에 대한 공세를 아마 굉장히 높일 겁니다. 그리고 또 사실 1위 싸움 못지않게 2위 싸움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사실 3위, 4위 이런 걸 다투고 있는 추미애 전 대표라든지 박용진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로서는 앞거리가 있는 이재명 후보보다는 지금 상승세에 있는 이낙연 후보를 갖다가 어느 정도 좀 꺾어야지 본인이 이제 부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본다면 연기되는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2, 3주 정도, 최대 2, 3주 정도 갈 것 같으로 보이는데, 그 기간 중에 이낙연 후보에 대한 검증, 이낙연 후보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이낙연 후보가 최대한 단축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해가 가죠. 상승세를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공격을 최단 시간 내에 막고 본인의 이제 공격인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게 좀 반격의 빌미를 주게 됐단 말이에요. 좀 그런 점에서 본다면 경선 연기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이낙연 후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예비 경선 기간에 지지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 지지율을 오른 거를 좀 분석을 해 보면,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결과를 봤더니 전반적으로 오르긴 했는데 특히 그 호남 민심에서 변화가 많았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그래프 잠깐만 볼까요? 자, 저게 호남 지역만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따로 떼내서 보여주는 분석표인데,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 7월 1주차 22.9에서 7월 2주차에 35.7로 거의 박빙 상황으로 다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030 세대 그리고
그 전통 기반인 호남에서 누가 민심을 잡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하는데 양측에서 다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선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예비 경선에서 나온 효과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예비 경선을 돌이켜 보면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게 이재명 후보의 어떤 사생활 논란이에요. 막말이라든지 여성 관련 스캔들이라든지 뭐 그 안에서는 많이 안 다뤄졌지만 그 김모 여배우가 외부에서 그 얘기를 계속 꺼냈었기 때문에 이슈화가 자꾸 그렇죠. 됐죠. 이슈화가 됐었기 때문에. 근데 2030 세대 중에서 특히나 민주당 지지층이 여성이 많거든요. 근데 이 여성들 입장에서 보면 막말도 그렇고 여성 관련 스캔들도 그렇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면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30 여성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리고 이낙연 후보의 어떤 그 소위 점잖음 이런 것들로 관심을 보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 또 호남 같은 경우에도 내부에서 뭐 지역 가지고 민주당 내에서 지역 가지고 다툴 일은 없지만 장 외에서 예를 들어 윤석열 후보가 뭐 충청도를 과거에 방문해가지고 뭐 고향 얘기를 하고 대망론 얘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호남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이렇다 할 후보를 못 냈다가 소위 내놓자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지지율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잖아요. 네. 이낙연 후보가 40%까지 올라갈 때는 야 이제 호남 대통령 또 나오나 보다 기대를 했다가 지지율이 떨어져서 실망을 했는데 보니까는 1위인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도 흔들리고 기본주택도 흔들리고 이러면은 이제 이낙연 후보에게 기회가 있겠는데 이러니까는 지지해 줄만 하다. 이런 이제 반전의 어떤 모멘텀이 형성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꺼내 들었기 때문에 그때 타격도 굉장히 심했는데 어쨌거나 여론조사 결과만 봐서는 호남에서의 민심이 이낙연 전 대표에게 이전보다 상당히 우호적으로 좀 변화된 게 저 조사 결과에서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또 다른 조사 결과를 보면 리얼미터에서 최근에 조사한 결과가 있거든요. 뭐 다른 데도 다 비슷하게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만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가 보이고 이재명 지사보다 이낙연 전 대표의 반등세가 더 눈에 띄게 오릅니다. 이낙연 전 대표 캠프 측에서는 요즘 자신감이 많이 붙은 것 같은데 이후 본경선 본경선 있기 전까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서 대응을 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 7월 2주의 조사는 전체 유권자 수가 2,036명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2%라는 걸 이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심층 분석을 해보니까 이낙연 후보는 두 군데에서 두 계층에서 상당히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대표적인 게 30대입니다. 네. 30대에서 무려 11.8%포인트가 뛰었는데 30대에서는 오히려 윤석열보다 앞서는 조사 결과가 나와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호남인데 6월 넷째 주 같은 경우에는 10%대였었는데 20%대로 뛰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이낙연 후보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하고 프레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하나는 적통과 적통이 아닌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정감과 불안감. 그리고 국정 경험이 굉장히 많고 이런 국정 경험이 아주 부족하다라는 이 프레임 속에서 그 이낙연 전 지사 측에서 그렇습니다. 만드는 이낙연 프레임이죠. 측에서 말하는 그 프레임이 어느 정도 먹혀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이제 우리 전략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서 지금의 추세를 그대로 끌고 간다고 한다면 저는 이낙연 후보 쪽에서도 나름대로는 선전을 하고 있다는데 경선이 연기됐다고 해서 절대로 이낙연 후보한테 불리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프레임이라는 거는 한번 형성됐을 때 상당한 기간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힘을 발휘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이지 않습니까? 다음 달부터 어차피 이제 연기될지는 모르겠으나 경선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끝까지 관리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두 후보 모두에게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방금 전에 언급하셨는데 이재명 지사가 예비 경선 치르고 봤더니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주위에서 말려서 본인의 사이다 발언 안 했었는데 본경선에 들어가서는 본인의 트레이드마크인 사이다 발언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근데 지금 주변에서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가 사이다 발언을 하더라도 그 탄산수가 어느 정도 섞여 있느냐가 중요한 거다. 수위 조절 좀 해달라는 목소리도 있고 아니다. 원래대로 그냥 돌아가라라는 목소리도 있어요. 어느 정도 수위로 돌아가는 게 본인의 나중에까지 생각해서 본인의 사이다 발언의 수위를 어느 정도로 잡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뭐 사이다는 이낙연 후보도 옛날에 사이다
얘기를 들었었기 때문에 네. 사이다의 어떤 차별성이라든지 뭐 수위 조절 이거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경선에서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소위 친문 지지층의 반감 이런 것들을 갖다 뛰어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안정적인 숙제죠. 후보로 네. 가는 거. 그것 때문에 1차 컷오프 때 이미지 변신을 노렸고 뭔가 싸움닭 이미지를 갖다가 많이 이제 낮췄었는데 의도는 좋았어요. 근데 결과에서 본인의 어떤 그 스캔들 논란만 불거졌고 특히나 정책이 흔들렸단 말이에요. 기본소득이나 기본주택이 후퇴하는 듯한 인상을 줬기 때문이지 이게 사이다 발언을 안 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좀 그런 측면에서 뭐 사이다 발언의 수위를 어디까지 조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친문 지지층이 제일 원하는 거는 지금 이 반 이재명이냐 친 이재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압도적인 모습, 간결한 모습, 명쾌한 모습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오히려 친문 지지층을 흡수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면 저는 좀 스윙의 폭이 있긴 하지만 본인의 원래대로의 모습대로 시원한 그런 발언들을 하는 게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는 득이 된다고 봅니다. 되게 된다고 보시고요. 어떻게 보세요? TV 토론을 하면서 유권자들은 발언보다는 태도를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실은 몇 가지 실책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바지 발언 같은 거는 네. 감정 조정을 못한 거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약간 견해를 달리하는 게요.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위축됐다고 생각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총장과의 가상 대결에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지가 상승되고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실은 한 달 동안 빅데이터 상에서 SNS 상에서의 버즈량을 분석을 좀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 타파크로스에서 한 건데요. 무려 74만 건이었었어요. 이재명 지사에 대한 버즈량은.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은 54만 건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낙연은 50만 건이었어요. 이 버즈량이 많아지면은 여하튼 좋든 나쁘든 간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꼭 내가 전략이 잘못됐다라는 걸 가지고 사이다 발언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상황에 대한 분석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대신에 지지율은 떨어졌잖아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상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각종 조사를 보면은 지지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과의 경쟁력에서는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이제 이낙연 공격을 해가지고 내가 다시 도로 사이다 발언을 가겠다가 아니라 그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감정에 대한 태도라든지 말바꾸기라든지 이런 부분 속에서의 부족한 걸 채워야지 발언을 가지고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한다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잘못된 처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속 시원하게 내뱉는 그런 발언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예의에서 좀 벗어났다든지 아니면은 좀 비상식적인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면서 할 말은 좀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날치기를 해서라도 그런 발언은 안 좋은 발언이에요. 국가 운영을 하는데 국회에다 보고 날치기를 아무리 민생이라 이런 발언들이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상대적으로 좀 안정감 있어 그런 언어를 잘 쓰지는 보이고 않죠. 그런 면에서 좀 더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좀 듭니다. 자, 지지율에 이제 변화가 있다 보니까 그 이재명 지사, 이낙연 전 대표 간 공방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잠깐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요.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공해서 상처를 주거나 하는 일은 없을 텐데 다만 이제 이 부당한 공격이 이어지면 반격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재명 지사는 좀 참을성이 약합니까? 아니요. 누구 특정인 한 사람을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한꺼번에 세 분이 저를 공격하시던데 지지율이 오른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그걸 못 참아서 벌써 이렇게 공격하시나. 그래서 생각보다 참을성이 약하시네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옵티머스 때 그분의 굉장히 가까운 측근이 금품수수에 연루됐었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요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개인적인 무관한 사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전남지사 경선 때 당원 명부
가짜 당원 만들고 그래서 실형을 받은 분이시잖아요. 핵심 측근이시고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소명을 하셔야 될 입장인데 본질적으로는 이재명 지사의 이제 흠결, 이재명 지사가 갖고 있는 약점, 이 문제점 이런 게 좀 확실히 드러나는 사태다. 그 형수와 형에 대한 이 발언 뭐 표현을 할 수가 없죠. 사과를 했는데 실제로 그 녹음을 들어본 사람들의 얘기는 이거는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지금 보면은 이낙연 전 대표가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보다는 이제 주변에서 공격하는 모양새가 있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좀 자제해달라라는 그런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 이 상황이 이제 더 악화됐을 경우에는 어떤 후유증이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 그런 걱정의 목소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특정 주자가 본경선에서 승리를 했는데 상대편을 지지했던 당내에 있는 지지자들이 만약 등을 돌리게 되면 본경선에서 이제 다른 야권 주자랑 붙었을 때 굉장히 이게 불리하게 전개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도 상황을 생각해야 될까요? 사실은 경선에서 뜨겁게 후보들 간에 격돌이 펼쳐지고 사생활 문제 끄집어내고 이게 우리 정치사에서 뭐 한두 번 있었던 일은 아니죠. 다만 상황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과거에 2007년 이명박 박근혜 후보의 그 과정은 사실 역대 경선 중에 가장 뜨거웠어요. 이유는 예선이 곧 결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렇게 거기서 이기는 사람이 본선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박근혜 후보의 뭐 소위 비선 논란, 그 다음에 이명박 후보의 BBK 논란이 다 터져 나왔거든요. 결국은 그걸로 대통령이 두 분 다 되셨지만 결국 그걸로 다 감옥을 가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민주당에는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느냐? 사실 민주당이 지난 4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과연 대선에서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뭐 사생활 논란을 갖다가 서로 비판한다든지 이런 분위기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데 왜 1차 경선 이후에 뜨거워졌냐? 1차 경선에서 윤석열 소위 후보에 대한 엑스파일이 나오고 지지율이 정체가 되고 떨어지는 모양새가 나타나니까 가능성이 있겠네? 이러니까 내분의 이제 어떤 그 경선 과정이 더 뜨거워진 측면도 저는 있다고 봐요. 좀 그런 점에서 민주당 지지층은 과거부터 전략적 투표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뭐 서로 간에 뭐 후보를 갖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상대 후보 지지 안 하고 이런 경험이 별로 없어요. 과거에도 후보 단일화의 경험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계신 뭐 최종 후보에게 투표를 안 하고까지 가지는 않겠는데 문제는 2차 경선에서 만약에 지금 사실 위험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상대방의 영린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좀 그런 점에 있어서 2차 경선 전에 어느 정도 좀 소위 본선에 대비해서 여기까지는 좀 이거는 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당 내에서 좀 조율이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어떤 후보들 간의 뭐 신사협정이라든지 과연 거기까지 할지 그 부분은 조금 의문이 들고요. 자, 민주당 얘기 말고 이번에 야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 보여드렸는데 뭐 그 조사 결과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 출마 선언한 이후에 계속해서 여론조사 지표상으로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는 것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걸 섣불리 지금 판단하는 게 틀리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빨간불 켜졌다고 봐야 될까요? 선거학 이론에 의하면요. 후보 지지는 크게 세 가지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네. 하나는 그 후보에 대한 정서적 일체감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젠다, 마지막 세 번이 후보자에 대한 이미지인데 그동안 지지가 높아졌던 거는 정서적 일체감, 방문에 대한 정서 일체감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유지가 됐는데 저렇게 지지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방문 정서에 대한 일체감 가지고는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미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나와요.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나름대로 윤석열 전 총장이 그 부분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메시지를 전달시켜주지 못하면, 비전과 메시지를 전달시켜주지 못하면 이 부분이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좀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반등이 안 될 거냐,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에 있어서 한 80%는 미디어 노출 효과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경선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민주당 후보들이 노출이 많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떤 형태든 간에 이제는 국민의힘의 후보자들의 미디어 노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반등의 요소는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중요한 거는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한 메시지,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람을 만났을 때 끝나고 나서 나는 뭘 하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명쾌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없었어요. 이제 그게 좀 약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한 가지 의아스러운 게 아무래도 보수의 중심을 두고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세력이 많았을 텐데 그 빠진 그래프상의 그 지지율이 야권 후보로 갔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여권 후보로 간 것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중도층이 조금 움직였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중도층이 대거 뭐 여권으로 갔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지지도라고 하는 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유동적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경선 효과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경선 효과를 통해서 민주당 후보들이 노출이 자주 되는데 반해서 윤석열 후보는 누구를 자꾸 만나기는 하는데 만나고 사진 찍는 장면만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네. 메시지가 김 교수님하고. 없으니까 예를 들어 진중권 교수를 만났다, 최장집 교수를 만났다, 반기문 총장을 만났다 그랬으면은 만난 다음에 내가 이런 그 외연 확대를 위해서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일하기로 했습니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내 정책 라인에 어떤 소스를 주기로 했습니다라든지 뭐 아니면 외교에서 이런 정책을 내가 다음 정권의 정권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걸 하겠습니다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만난 사진들은 계속 나오는데 내용이 없으니까 과연 이 사람이 대통령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구체적인 거 가지고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는 뭐 지지 후보 없음으로 이제 잠깐 빠졌고 또 일부는 지금 얘기하는 거 듣고 있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잘하네. 잠깐 이제 이동하는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난 거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두 분의 의견이 거의 공통적이에요.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나고 나서 어떤 메시지, 어떤 비전을 보여주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 같은데 똑같은 말을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 선거 경험이 없어서 미숙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총장이 본인이 배우 역할만 해야 되는데 감독 역할까지 다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 전략을 짜는 중심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전략이 부재하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지율이 빠지고 이런 지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가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거든요. 괜찮은 전략 같습니까? 굉장히 전략적인 부분인데요. 저는 절대로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 한번 보세요. 일단은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는 순간 무차별적으로 그 안에서 공격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 지금 지사가 공격받는 거랑 똑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바깥에서 결국. 그런데 바깥에 있으면요. 현재 있는 국민의힘에 있는 유력 대권 후보들이 윤 총장을 공격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격을 하는 순간 나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뭐 후보 단일화 했을 때 여론조사를 하면은 충분히 자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하나 흥미로운 거는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여론조사에서 심층 분석을 해보니까 왜 이럴까는 아직까지 제가 정확하게 잡아내지를 못했는데 최근 조사에서 윤 전 총장의 지지가 가장 많이 빠져 있는 부분이 PK 지역입니다. PK 지역에서 무려 10%포인트 이상 막 쭉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왜 이런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윤 전 총장에서 잘 고민을 할 필요가 좀 있는데요. 자기가 있는 길을 갈 수밖에 없게끔 지금 구조화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입당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다. 각자의 투트랙에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가고 윤석열 전 총장은 윤석열 전 총장대의 길을 가는 그런 쪽의 길을 가지 않으면은 그 자체가 입당하냐 안 하냐 때문에 피곤함이 굉장히 쌓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두 분이 공통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나서 우리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고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딱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시점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습니다. 입당을 해서 앞으로 역시 마찬가지 숙제가 어떤 비전을 내놓을지 이 부분이 관심인 것 같은데 오늘 개헌 관련해서 메시지를 냈어요. 그러니까 개헌 관련해서 좀 부정적이다라는
본인의 어떤 철학을 담은 메시지를 냈는데 이런 것들이 그날 본인이 어떤 화두를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본인의 생각을 전달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재형 원장도 감사원장도 저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뭐 젊은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입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젊은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본인의 어떤 상징성이 있느냐. 또는 상징성이 없다라면은 그런 메시지나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대표적인 정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윤석열 전 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메시지가 없다고 그래서 그러니까는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자한테 지금 준비 중에 있다. 곧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열식으로 뭐 정치는 이렇게 하고 경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차별성이 없는 거예요. 모든 후보들이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대표 공약이 중요한 거죠. 나는 지도자로서 국민들에게 이런 미래 비전과 이런 좌표를 정하니까 날 따라오시오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행정수도 이전이 있는 거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기본소득이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일로 가겠구나 이런 게 와야 돼요. 좀 그런 점에서 지금 소위 말해서 원외 인사로 있다가 한 분은 아직 원외에 있고 한 분은 당에 들어갔고 그렇지만 그 두 분에게 공통적인 숙제는 반문을 넘어서는 메시지, 국민들에게 나는 어디로 가겠다라고 하는 나열식 정책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비전과 목표가 보이는 그런 메시지를 갖다가 간결하게 전달하는 게 아직 핵심 과제라고 봅니다. 지금 박 교수님 지적은 반문을 넘어서는 국가적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국민의힘에 이제 입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이제 나오겠죠. 그렇죠. 어떤 형식으로 본인의 메시지, 본인의 생각을 풀지는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오늘 메시지 낸 것도 역시 반문 메시지를 냈습니다. 통치행위 권한 밖의 행사가 현 정권에서 많았다라는 메시지 냈고요. 그리고 인사 개입도 많았다라고 하면서 인사 문제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저격을 한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은 윤석열 전 총장처럼 반문 메시지로 일단은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지적한 부분이 현 정부의 문제인가요?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정부 때도 비슷한 인사 문제, 대통령이 모든 거를 다 하는 정말 제왕적 구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보다는 정말 대통령이 됐을 때 이걸 어떻게 분권형으로 협치형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만 깜짝 놀랄 만한 창조적인 국정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인사정책 문제라든지 더 나가서 대통령의 권한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교과서적인 얘기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건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대한민국의 정치 실험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어떻게 어떤 시점에서 내놓을 것이냐가 저는 저 감사원장이 갖고 있는 커다란 숙제라고 저는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좀 짚어보죠. 사실은 뭐 국민의힘의 다른 대선 후보 주자들도 많은데 이제 지지율이 워낙에 낮다 보니까 조명을 못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 대구시당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재명 지사를 저격을 했더라고요. 기본소득제 관련해서 비판을 하면서 차라리 사회주의 배급제를 하라라고 하면서 본인은 이제 사이다보다 더 큰 뭐 홍카콜라다라는 식의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려다가 말고 지금 약간 뒤로 물러섰잖아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해야 될 시기가 왔을까요? 그게 꼭 윤석열 전 총장일 필요는 없겠지만 본인과 같이 경쟁 주자인 사람들에 대해서 본격적인 공격을 통한 본인의 메시지 강화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까? 우리 그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 원칙이요. 지지율 1을 공격한다고 자기 지지율이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거를 내놔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이면 기본소득 말고 무엇인가 나는 새로운 방향을 얘기를 해야지 이재명 지사 거 얘기를 하면은 내 상품이 좋으니까 내 상품을 사야지 저 상품이 나쁘니까 내 상품을 사라는 거는요. 그거는 좋은 전략일 수가 없다. 그래서 남 비판하지 말고 미래에 대한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대선은 자기의 중요한 어젠다를 제시하는 게 저는 적극적으로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홍준표 의원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비난만 하는 건 아니고 본인이 갖고 있는 비전들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격이 워낙에 세다 보니까 그 공격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홍준표 의원의 그런 전략들이
본인의 그 보수층을 끌어안는 데서는 충분히 효과를 보겠죠. 다만 중도층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가 궁금한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 홍준표 의원의 이제 그 과제는 확장성이죠.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패배 이후에 확장성의 한계, 보수라고 하는 확장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게 분명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당 바깥에 있는 인사들을 쳐다보게 된 거고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윤석열이고 지금 이제 최재형까지 찾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홍준표 의원으로서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지난번에 선택받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변화됐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 변화된 모습이 말만 가지고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홍준표 의원 하면 생각날 수 있는 그런 이제 비전, 메시지. 특히나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있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회복책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정책이라든지 국민 화합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준표 의원의 어떤 그 정책 비전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홍준표 의원이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워낙에 많은 지금 후보 주자들이 있기 때문에 언론의 조명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메시지를 관리하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의도 사사건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창환, 김영준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